오늘부터는 기후의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했었죠. 네, 우리 먼 길을 지금 자연지리 파트 먼 길을 달려오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슬라이드가 지금 30장도 안 남았어요. 네, 조금만 더 힘내서 자연지리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볼 부분은 이제 지구 온난화 부분인데요. 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온실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 이거 그림 보면 또 이제 막 과학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우리가 전문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쉽게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구에 열 에너지를 주는 존재가 있어요.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구에 항상 이제 열 에너지를 데려다 주는데 어, 항상 이제 열을 받게 되면 그 열을 받은 물체는 다시 그걸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예, 복사 에너지로 방출한다고 했었죠. 우리 태양볕에 철덩어리, 쇳덩어리 갖다 놓으면 나중에 그 친구를 다시 만졌을 때 뜨겁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받은 만큼 내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그러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누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라는 친구가 온실층을 만들어 가지고요. 마치 비닐 한여름의 비닐하우스처럼 막을 만들어서 지구가 다시 내보내는 이 복사 에너지를 밖으로 못 나가게끔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에 의해서 초래되는 현상이 바로 지구 온난화라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온실 효과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느냐? 먼저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때 온실가스가 이제 공장 매연이라든지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친구들이 대기 위에서 비닐하우스처럼 이 온실가스 막을 형성하게 될 수가 있고요. 온실가스층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없애줄 수 있는 요인을 인간들이 제거해버리는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쉽게 뭐냐면 이 식물들을 없애는 거죠. 가장 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곳이 어디냐면 남미에 있는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입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거든요. 지구에서 생성되는 총 산소의 3분의 1가량이 여기서 만들어진대요. 엄청난 양이죠. 자, 근데 산소가 갑자기 왜 나오느냐? 열대우림이 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게 될 때 광합성이 맞나요? 네. 무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다시 만드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 같은 식물들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먹어주고 대신 깨끗한 산소를 내뿜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들이 개발을 위해서 이 친구들을 없애게 되면 그만큼 이산화탄소의 제거량은 줄어들고 더 많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산소의 생산량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온실 효과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게 되면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더운 여름은 늘어납니다. 네, 여름은 지금 보시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운 겨울은 줄어듭니다. 네, 뭐 딱히 좋다 나쁘다를 판별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구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미래에는 상당히 다른 모습들이 펼쳐지게 되리라 예상이 되죠. 뭐 생태계 같은 것들도 변화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뭐 주요 작물이나 과일 같은 것들의 재배지가 보통은 한 요 정도 되는 곳에 이 정도 되는 곳에서 재배됐던 친구가 날씨가 더워지니까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 정도까지 위도에서도 재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많이 설명하는 것이 사과인데요. 대구가 사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기온도 높고 일사량도 많아서 이 사과의 당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유명했었는데 이 80년대 사과가 이제 대구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됐다면 지금은 어디까지도 재배가 된대요. 네, 포천까지도 올라갔다. 지금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지역에 우리나라 남한으로 봤을 때 거의 그 북부 지역에서도 사과가 재배될 수 있을 정도로 기온이 많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작물 재배선이 위쪽으로 올라간다, 북상한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영향 먼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진다. 그리고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작물들의 북한계선이 그 이상에서는 재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한랭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북한계선이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됐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다음 난데림의 분포 면적이 확대됐다. 난데림은 이제 우리가 기후를 나눌 때 지구가 적도로 갈수록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이제 했을 때 뭐 열대림, 난대림, 온대림, 냉대림, 한대림 이렇게 극쪽으로 갈수록 추워지거든요. 네. 근데 난대림의 분포 면적이 확대된다. 우리나라보다 더 따뜻한 지역에 있는 사는 그런 작물들이 숲이 더 면적이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곳에서 서식하는 숲의 면적은 줄어들겠죠. 기온이 따뜻해지니까요. 자, 그다음 식생의 고도 한계가 상승한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고도별로 살아갈 수 있는 식생이 따로 있어요. 네. 그 적정 온도에서 살아가는 식생들이. 근데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제일 높은 곳에 사는 식생은 얘가 춥잖아요. 그죠?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따뜻해지니까 더 높은 곳에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쫓겨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게 이제 고산 식물의 분포 하한선이 상승한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식생의 고도 한계가 상승한다는 얘기는요. 제일 높은 곳에서는 우리 만년설 덮여 있는 곳에서까지 식생이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요 정도까지밖에 식생이 있지 못했었는데 따뜻해지면서 조금 더 높은 곳까지 식생이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고도 한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하천 결빙 일수가 감소한대요. 당연히 겨울이 짧아지니까 얼어 있는 일수도 줄어들겠죠. 자, 그것에서 볼 수 있는 예시가 바로 오른쪽에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자, 옛날에는 선생님도 서울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한강이 그렇게 두껍게 얼었대요. 네, 지금 보시면은 한강에서 우리 겨울왕국 애니메이션 보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막 오프닝 때 노래 부르면서 강에 떠 있는 얼음을 막 채취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추운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을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두껍게 얼어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채취해서 먹거나 팔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가 빙상 놀이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스케이트장 같은 건데, 이게 너무 꽝꽝 얼으니까 그 위에서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타면서 놀기도 했답니다. 선생님도 서울 사람은 아니지만 옛날에 경기도 여주라는 곳에서 살았었거든요. 네, 거기에는 한강의 한 지류인 남한강이 지나가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하고 거의 위도가 비슷해요. 근데 더 내륙 지역이어서 아마 더 추웠을 거예요. 여기도 겨울이 되면은 굉장히 꽝꽝 얼어가지고 선생님이 친하게 지냈던 어떤 형들이랑 가서, 형들은 스케이트를 타고 선생님은 눈썰매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 예전에 어른들이 탔던, 진짜 옛날 사람들이 탔던 요런 썰매 아십니까? 네. 양손에다가 잡고 이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있는 스케이트 날로 이렇게 위쪽에, 여긴 나무판이고요. 스케이트 날로 가고 손으로 잡고 얘를 계속 찍으면서 앞으로 가는 그런 썰매를 탔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최근에는 여주라든지 이런 곳에 가가지고 강가에 가보면 겨울철에 이 정도로 꽝꽝 얼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구가 너무 온난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썰매를 타거나 스케이트를 타도 될 정도로 두껍게 얼음이 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의 어떤 경험에 빗대어서 얘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단풍 시기와 김장 시기가 느려진다. 단풍은 쌀쌀해지면서 드는 거니까요. 그죠? 따뜻해지면 단풍이 더 늦게 들겠고요. 김장도 우리가 겨울철에 먹을 채소를 소금에 절여 놓는 게 김장이잖아요.
근데 따뜻해지면 그 정도까지 뭐 저장을 빨리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김장 시기는 더 느려집니다. 자, 그다음 개화 시기가 빨라진다. 당연히 꽃은 따뜻할 때 피니까 빨라지겠죠. 작년인가요? 굉장히 이른 봄이 찾아와서 개나리가 3월에 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개나리는 4월 정도 돼야 피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이 지구 온난화의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개나리가 막 3월 초에 피고 이런 이상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추울 때 내리는 설이라든지 한파일은 감소하겠고요. 자, 무상 기간 우리 처음에 알아봤었죠?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서리가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들판이나 길바닥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노지 재배의 가능 일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자, 그리고 열대성 질병 발병 및 병충해가 증가한다. 뭐 아프리카라든지 혹은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열대성 질병이 우리나라에서 더 증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자, 기초다지기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살펴봤습니다. 마치 온실의 유리가 온실 내부의 기온을 높이는 것처럼 비닐하우스 생각하시면 돼요. 비닐이 비닐하우스 안에 모인 온기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죠.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 기체들에 의해서 지구 표면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이 온실 효과에 의해서 지구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지구 온난화가 되겠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의 원인,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에 많이 사용하게 된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여기서 온실 기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산화탄소죠. 자, 삼림 파괴 등으로 인한 온실 기체의 농도 증가. 이런 삼림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줄여주는데 이 친구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온실 기체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영향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해줬던 것과 똑같아요. 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물에 사는 어족의 어획량이 증가하고요. 멸치나 오징어랍니다. 한류성 어족, 대구나 명태는 어획량이 감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명태라는 생선이 자주 예시로 등장하는데요. 이 명태라는 생선은 얼리면 동태, 잡아서 바로 먹으면 생태, 뭐 차가운 뭐 북서계절풍 하에서 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말리는 거는 뭐 황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잡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가공 방법이 다양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은 어떠냐? 뭐 요즘에 뭐 시장 가가지고 뭐 국산 명태 100%막 이렇게 붙여놓는 것들은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힘든 게 아니라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바다 수온이 너무 올라가서 차가운 물에 사는 이 명태가 더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북한에서는 잡힐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북한이랑은 교역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명태는 다 어디냐면 러시아산 100%. 러시아산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더 이상 명태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뭐 병충해 열대성 질병 앞에서 살펴봤고요. 태풍의 세력이 강화된다. 태풍이 크게 발달할 수 있는 요인은요, 높은 수온이에요. 높은 수온에 의해서 발달하게 되는데, 원래는 열대의 바다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나라로 점차 오면서 차가워지니까 세력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도 부분에서 열이 너무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면 지구적으로도 그 열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고위도 지역으로 올려 보내면서 그 열을 실어 보내는 건데 우리나라에 왔을 때조차도 수온이 높아버리게 되면 얘가 거기서 약해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강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갈수록 지구 온난화가 심해질수록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태풍의 세력도 약해지기보다는 더 세력을 유지하거나 강화된 형태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8번. 강수일수는 줄어들지만 집중호우는 증가한다. 예, 뭐 때문이겠습니까? 강한 열로 지표가 데워져서 발생하는 강수. 그거 뭐라 그랬죠? 대류성 강수라고 그랬죠. 소나기 일수는 증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하나조차도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하나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각 나라들이 국제적인 협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기후 변화 협약들을 맺게 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교토의정서랑 파리 기후 협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개학 이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교토의정서는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라별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게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이상을 지출하게 됐을 때는 어떤 경제적인 페널티를 부과하는 겁니다.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어떤 나라는 그런 규정을 너무 잘 지켜서 할당된 양보다 더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어요. 그러면 그 남는 만큼의 배출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나라에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하는 나라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주고 못하는 나라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합의했던 게 교토의정서입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네, 이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탈퇴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이제 양대 산맥이 미국과 중국인데 그 어느 나라도 교토의정서에 참여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반쪽짜리 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알아볼 이상기후 현상은 황사현상인데요. 이제 봄철에 얼음이 녹거나 이런 시기가 오게 되면은 이런 고비 사막이라든지 중국의 황토 고원에서 이런 먼지가 바람에 막 쉽게 날리게 돼요. 그래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황사현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주냐? 작은 모래 알갱이이기 때문에 우리 눈이라든지 이런 데 호흡기에 타고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질환을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게 바로 반도체 산업인데 이런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정밀한 기계이기 때문에 약간의 먼지 덩어리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오작동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같은 것들이 다닐 때 엔진 같은 것에 모래 알갱이 같은 것들이 막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황사 현상이 과연 나쁜 영향만 미치느냐? 그것은 또 아니랍니다. 예. 바닷물이 이제 너무 덥게 되면은요, 거기서 미생물들이 막 증식하면서 바닷물이 빨갛게 변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아래쪽에 사는 어떤 생물들이 위쪽으로 이 산소가 바닷물에 녹아서 그 친구들이 호흡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적조가 그 위를 덮게 되면은요 산소 투과량이 적어진대요. 근데 이런 황사 현상이 가지고 오는 황토에는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적조 현상을 해소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황토는 알칼리 성분을 가지고 있나 봐요. 염기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뭐 비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산성화된 농약 사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켜서 이런 농작물들이 계속해서 재배될 수 있게끔 하는 힘을 유지시켜 준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도시기후인데요. 다음 챕터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도시기후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크게 이제 도시와 촌락, 농촌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간의 어떤 간섭이 많이 들어간 곳이 도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인간의 간섭을 많이 받은 생활 공간에서는 원래 자연 상태의 촌락과는 다른 기후가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에서 어떤 물과 관련된 그런 현상, 기후 현상을 한번 탐구해 볼 텐데요. 먼저 투수율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투수율은 뭐냐면 말 그대로 물이 어딘가를 이게 뚫고 들어가는 그런 비율을 얘기해요. 보통은 이제 지표면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자연 상태라면은 비가 내렸을 때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런 투수율이 도시와 촌락에서는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먼저 왼쪽에 보시면 선생님이 도시화에 따른 빗물의 움직임이라는 그림 자료를 넣어놨어요. 약간은 작은데요. 이게 지금 하나로 붙어 있어가지고 구별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자, 이게 1번 자료고, 이게 2번 자료, 이게 3번 자료, 이게 4번 자료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위쪽으로 갈수록 촌락에 가깝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도시에 가까운 거예요. 자, 그려주면 촌락, 그러니까 자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도시에 가깝고 인간의 간섭이 더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물이 안 빠지는 면적이 0%래요. 네, 그러니까 물이 안 빠지는 면적이라고 하는 건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포장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포장 면적. 쌤이 그때 뭐 비 오면은 아스팔트는 그 위에서 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려가고 흙으로 덮인 곳에 내리게 되면 스며든다고 했었죠. 자, 포장 면적은 즉 투수를 방해하는 요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자연 상태에서는요, 100% 비가 내렸을 때 증발량이 한 4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땅속으로 스며드는 게 50%, 그러고 나서 나머지 10% 정도가 하천으로 유입된대요. 이게 자연 상태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인간들의 간섭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포장 면적이 10에서 20%될 때는 토양 흡수량은 줄어들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은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죠. 그 다음 물이 안 빠지는 면적이 조금 더 늘었을 때는 흡수되는 양은 또 줄었고요.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은 더 늡니다. 근데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의 증가폭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장 면적으로 덮일수록 하천으로 물이 더 빨리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완전 도시화가 된 이런 대도시의 경우에는 땅속으로 스며드는 양은 15%밖에 안 되는데 바로 하천으로 빠지는 양이 55%나 됩니다. 비가 100% 오게 되면 절반 이상은 다 하천으로 모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홍수가 더 빈번하게, 그리고 더 넘치는 양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항상 한여름 장마철이 되면요, 맨날 이 홍수로 골머리를 앓는 곳이 있어요. 바로 강남인데, 강남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곳은 뭐 녹지가 없겠죠. 녹지가 없고 다 뭐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걸로 덮여 있으니까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다 주변 하천으로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하천이 넘치게 되면서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강남 도심 한복판에 있는 뭐 하수구나 배수로 같은 것들이, 이 하천이 범람을 하게 되면요, 여기로 이게 빠져나오게끔 연결되어 있는 배수로라든지 하수도 같은 것들이 같이 역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도심 자체가 이제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지하철역 같은 것들이 물에 잠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열섬 현상입니다. 당연히 더 인간의 활동이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평균 온도가요. 그래서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이것이 뭐 따로 떨어져 있는 약간 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열섬 현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도시 지역에서 도심으로 갈수록, 도시의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은 바람인데요. 열섬 현상과 이제 연계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 열이 이게 돔을 형성한대요. 온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돔처럼 생긴 어떤 섬 모양으로, 네, 이 도시가
뜨거워지게 되면은 이 친구를 어떻게 좀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방법을 모색하다가 이 사이로 바람이 이렇게 통과하게끔 해주면 그래도 온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빽빽하게 빌딩으로 둘러싸인 이 도심 한가운데를 이게 뚫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통할 수 있게끔 통풍 구간을 만들어 주면은 상대적으로 이 지역의 온도 상승이 좀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빌딩으로 둘러싸인 곳은 통풍이 잘 안 되니까 환기도 잘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염물질들이 막 모여있기가 쉬운데 바람기를 내주게 되면은 공기 정화의 어떤 그런 효과도 같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기를 내주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열섬현상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도시 내부의 기온이 주변의 교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 대구광역시를 옆에 자료 사진으로 좀 넣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가운데 도심 지역으로 갈수록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인공열 발생 때문이죠. 뭐 자동차도 다닐 거고요. 그다음에 뭐 대형 빌딩 같은 경우에는 뭐 온풍기 같은 걸 돌려가지고 안쪽을 데우거나 혹은 여름철에는 대형 에어컨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에어컨을 돌리면 밖에서는 어때요? 그 에어컨 환풍기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은 엄청 덥잖아요. 그죠? 그게 대규모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왜 이러한 인공열이 도심 지역에서 발생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 포장 면적이 증가합니다. 흙바닥보다 아스팔트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달궈지기가 쉬워요, 여름철에. 그 다음 고층 건물이 열 발산을 저해한다. 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열이 흩어지는 것들을 막는 거죠. 네, 여기저기로 다 막혀 있으니까. 자, 언제 뚜렷하냐?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적은 겨울철 새벽에 뚜렷하고요. 어떻게 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냐면 바람기를 내주거나 혹은 풀이나 나무로 둘러싸인 녹지 공간을 중간중간에 만들어주게 되면 이러한 열선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도시와 농촌을 좀 비교해 볼게요. 예, 여러 가지 구분에 나눠서 비교를 해볼 텐데 먼저 기온은 어디가 더 높냐면 도시가 더 높습니다. 인공열이 많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포장 면적도 많습니다. 강수량은 어디가 더 많을까요? 네, 선생님은 요거 맨 처음에 배웠을 때는 농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좀 약간 더 느낌이 습하고 숲풀 같은 걸로 둘러싸여 강도 많고 그래서 강수량은 농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자, 어떤 이 도시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뭐 먼지라든지 그런 미세먼지 이런 친구들이요. 주변에 있는 수증기를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막 뭉치게끔 하는 응결핵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안개도 많이 끼게 하고 그다음에 비구름 같은 것들도 많이 잘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런 응결핵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온이 높다 보면은 대류성 강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강수량은 도시가 더 높습니다. 자, 그다음 일사량은 태양이 딱 내리쬐는 그런 빛이 지표면에 도달하는 양인데 이것은 농촌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오염물질, 공기 중에 떠다니는 오염물질들이 빛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상대 습도는 누가 높냐면 농촌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 포장 면적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빗물이 줄줄줄줄 흘러가지고 어딘가로 다 빼버려요. 하천이라든지 이런 배수구 같은 곳으로. 그러니까 그 지표면 자체에 남아있는 물들은 거의 없는 거죠. 네. 내리기는 많이 내리지만 그 위에서 머무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현상을 우리는 도시 사막화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지하 수위. 네. 당연히 포장 면적이 위를 둘러싸고 있는 도시는 지하수가 많이 모일 수가 없겠죠. 자, 그다음 풍속. 마찬가지로 고층 건물이 흐름을 막기 때문에 바람의 세기는 농촌에서 더 셉니다. 그다음 지표 유출량, 요게 이제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요. 뭐 이제 그 지하수위랑 약간 연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표 유출량은 도시가 더 많다. 왜 그러냐면 스며들지 못하고 땅 바깥으로 유출되는 양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당연히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으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지표 유출량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이 표는 여러분들 한번 일시정지 해 보시고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신 다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시기후를 이 촌락과 도시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쌤은 이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쉽더라고요. 보시면은 비가 똑같은 양의 비가 내리는데 어느 도시는 지금 막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보시면은 네, 여기 마을 전체가 지금 다 홍수로 난리가 난 거 보이죠? 반면에 이 농촌 지역은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시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일단 여기는 충분한 숲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숲을 지금 다 깎고 거기다 마을을 조성하거나 그다음에 배수구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막 물이 빠지게끔 해놨는데 나무가 굉장히 적게 조성돼 있고 크기도 작다 보니까 얘네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흡수가 안 되고 지금 다 배수구로 배출이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흙이 아니라 포장 면적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그대로 이 피해를 준 다음에 다 하천으로 몰려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자연적인 하천인 것에 비해서 여기는 지금 직강 공사를 한 거예요. 인공 제방을 쌓고, 그러니까 뭐 약간의 뭐 깔끔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인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강을 똑바르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지금 어떤 이런 물들이 확 하천으로 몰려들었을 때 얘는 충분하게 모을 만큼의 강폭이 되는데 얘는 굉장히 좁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넘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연재해를 어떤 요인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자연 현상인데요. 먼저 지진과 화산, 우리 지형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약간 땅과 관련된 거죠. 네. 어떤 이 지각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연재해고요. 지형적 요인, 우리 지각판이 이동하면서 부딪히거나 마찰로 인해서 발생하는 마그마에 의한 피해, 지진과 화산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지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판의 경계부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건물 같은 것도 보면 그 포항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내진 설계 같은 것도 거의 안 했어요. 지진 대피 훈련도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이렇게 하고. 근데 그 포항 지진이 있고 나서부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구나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서 내진 설계 같은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지진 대피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판의 경계부로 유명한 나라가 어디예요? 예,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진도 많고 화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대피 훈련이라든지 내진 설계 같은 것들이 오래 전부터 이제 확충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산사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비가 오기 때문에 이 산 사면에 있는 토사 같은 것들이 비에 쓸려 내려가면서 이게 뭐 민가를 덮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만큼 이제 산이 움푹 패이게 되니까 산림이 파괴되는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산지를 되도록이면 개발하지 않아야겠죠.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크게 자란 나무들이 이게 뿌리로 토양을 잡아주고 있으니까요. 산지 개발을 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사방 공사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산을 깎아내고 나면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게 자, 요런 공사를 해놔요.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걸로 사면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위를 이제 뭐 다시 그물망 같은 걸로 덮기도 합니다. 고속도로 같은 거 지나가다 보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방 공사를 통해서 산사태의 피해를 줄여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후적 요인입니다. 기온과 관련이 높습니다. 이것들은 자, 폭염,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 언제입니까? 한여름이죠. 한여름에 발생하고요. 자, 이로 인한 피해는 뭐가 있냐? 더우면 에어컨 많이 틀잖아요, 그죠? 전기 사용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전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군 생활하던 2012년 여름에 그때가 진짜 엄청 더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에어컨 같은 것들이 막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갑자기 모든 발전소들이 삥 하고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었어요. 네, 그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온 나라가 이제 칠흑 같은 어둠에 묻혔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야외 활동을 좀 줄여주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은 너무 더워도 문제지만 또 너무 추워도 문제입니다. 냉해. 낮은 기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둘 다 추운데 인간이 입는 피해는 이제 한파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냉해는 주로 농작물 같은 것들이 입는 피해를 의미합니다. 자, 한파는 시베리아 기단의 확장으로 인해서 한겨울이죠. 기온 하강이고요. 수도관이 터지거나 혹은 도로가 얼면서 자동차들끼리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자, 호우, 자연재해 같은 중에서 호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수와 관련된 자연재해죠.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액 비중이 최대입니다. 보시면 엄청나게 피해의 그 비중이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어느 계절에 집중돼 있냐? 여름철에 집중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연도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나타낸 거고요. 이것은 각 연도에 진짜 어떤 자연재해가 가장 많은 피해액을 발생시켰는가를 본 건데, 뭐 보시면은 여기서는 호우가 가장 비중이 높은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느냐? 네, 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2002년, 2003년에는 유난히 또 태풍이 강한 피해를 입혔던 해인 거예요. 이때가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아마 태풍 매미가 왔었던 해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진짜 엄청 낮았어요. 선생님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온 나라가 이 매미 얘기로 들썩들썩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한 해를 제외하면 가장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건 호우다, 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설이고요. 당연히 겨울철에 집중이 되겠죠. 피해액은 호우에 비하면 적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대비는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눈이 많이 내리기로 유명한 영동지방과 소백산맥 서사면, 네, 소백산맥 서사면 하면은 이제 그 호남의 서해안 지역 이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진안고원 이런 곳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풍은 여름철에 마찬가지로 집중이 되고요. 피해액 비중이 큰 편입니다. 네, 호우보다 크진 않지만 발생 빈도는 호우에 비해서 적어요. 근데 한 번 오게 되면 힘이 세니까 엄청나게 많은 피해액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네, 이때 태풍 매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태풍은 물론 어느 쪽에 위치하든 똑같이 피해는 이제 막심하지만 비교적 절반은 좀 바람이 약하게 부는 그런 분포를 보이는데요. 태풍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하나의 저기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태풍이 만약에 이쪽으로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태풍의 진행 방향과 같은 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은 당연히 가속도가 붙어서 더 바람이 강할 거고요. 반면에 태풍의 진행 방향과 반대쪽으로 불어가는 방향은 조금 이렇게 간섭을 받기 때문에 비교적 바람이 약합니다. 그래서 바람 진행 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같은, 보통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위험 반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반대쪽은 가항 반원 혹은 안전 반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보통 이렇게 우리나라를 놓고 봤을 때 태풍이 보통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가장 좀 피해를 많이 보는 위험 반원에 위치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이제 영남 지방이고 비교적 안전한 가항 반원에 위치한 곳이 이제 호남이라든지 충청, 경기 지방이 되겠죠. 이렇게 지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네. 자, 그다음 기후적 요인 강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호우는 주로 강수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하계 강수 집중률이 높은 경기와 강원의 피해액이 높습니다. 대하천의 하류 지역에 물이 많이 모이니까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유발하게 되고요.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은 포장 면적이 증가하면서 도시 지역의 풍수 피해가 증가합니다.
자, 그다음 대설은 비닐하우스라든지 축산농가, 대체로 이제 시설물 같은 것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요. 바다 효과, 이것은 바다 위를 지나오면서 바람이 그 위에 떠 있는 수증기 같은 것들을 가져오면서 지형성 강설을 내리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눈이 내리는 중남부 평야 지역과 북동 기류에 의한 영동 지방에서 피해액이 크게 나타납니다. 호우나 태풍에 비해서는 피해액이 적다. 그다음 태풍, 예, 마찬가지로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적도 부근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거죠.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그 바람의 방향과 태풍의 진행 방향이 같기 때문에 위험 반원, 그리고 반대쪽은 안전 반원 혹은 가항 반원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비도 많이 내리지만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풍수해와 그다음에 또 해일을 가져오기도 하죠. 그래서 피해액을 크게 준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하겠죠. 태풍은 거의 남쪽 지방을 이렇게 핥히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태풍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전남, 경남 등 남부 지방의 피해액이 큰 편입니다. 아, 그리고 태풍은 바다 위에서 수증기가 계속 공급돼야 돼요. 근데 육지를 지나가게 되면서부터는 수증기 공급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태풍이 약해지면서 소멸하거든요. 근데 바다에서 이제 육지로 상륙하기 직전 수증기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급받기 좋은 이 남쪽 지방은 그래서 피해액이 큰 겁니다. 태풍의 영향을 뭐 가장 먼저 받고 나중에 받고는 차이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상륙하고 나서부터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제주는 자연재해 피해액 중에 태풍의 피해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의 경우에는 북동 기류의 유입에 따라서 많은 지형성 강수가 내리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태풍도 황사처럼 나쁜 영향만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적조 현상을 완화해주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해요. 물을 이제 한번 섞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가뭄이 좀 들었을 때는 많은 양의 비를 통해서 가뭄을 해소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식생과 토양은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 마지막 파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와 기후 변동이고요. 먼저 자연재해부터 보시면은 이러한 세 개의 기후 요소들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피해를 입게 되면 그것을 이제 자연재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온과 관련된 자연재해를 보자면 냉해와 한파, 그리고 여름철에 겪게 되는 폭염, 열대야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두 친구는 기온이 낮을 때 우리가 입게 되는 자연재해고요. 뒤에 두 개는 기온이 높을 때 우리가 입게 되는 자연재해죠. 특히 냉해는 인간이 키우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를 냉해라고 하고요. 인간에게 실질적으로 신체적인 어떤 그런 저기온, 저체온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게 한파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강수로 인한 자연재해는 너무 많이 내리거나 혹은 너무 적게 내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내렸을 때는 이제 홍수, 범람을 해서 인간들이 산 집이라든지 농경지가 침수되는 그런 피해를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비가 적게 오게 되면 가뭄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강수에는 강우뿐만 아니라 강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내리게 되면은 폭설 이런 자연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바람과 관련된 자연재해는 태풍이 있었습니다.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진 그 열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풍수해를 유발하는 거죠. 근데 편서풍에 의해서 중위도 지역으로 왔을 때 방향이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진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태풍의 진행 방향과 이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올라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태풍이 회전하는 방향과 진행 방향이 같은 쪽을 위험 반원, 위험 반원, 그리고 반대쪽, 그래서 상대적으로 풍속이 좀 약한 쪽을 우리가 가항 반원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근데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만 주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 긍정적인 영향도 주더라. 바다의 적조 현상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혹은 가뭄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 변화인데요. 자, 먼저 산지가 개간됐을 때, 뭐 산 같은 걸 깎아내고 개발을 했을 때, 자, 식생이 제거되겠죠. 네, 나무라든지 풀 같은 걸 싹 밀어버리고 거기를 인간에게 유리한 시설물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토양 침식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뿌리가 흙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조금만 집중호우가 내려도 바로 토양이 다 씻겨 내려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호우 시에 유실물이 많아져가지고 뭐 흙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흙 속에 있는 토양 속에 있는 영양분 같은 것도 같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실물이 많아지면서 척박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간들이 물을 저장해놓고 쓰기 위한 댐을 건설하게 되면서 이게 댐이 딱 건설되는 지점부터 그 상류 지역은 다 물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가둬지잖아요. 근데 비가 계속 오고 얘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거기가 이제 물이 잠긴단 말이에요. 일단 짓는 순간부터 물에 잠기는 수몰지가 발생해요. 자, 뭐 물에 좀 잠기면 어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뭐 예전에 그 반구대 암각화라고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는 그 유명한 돌에 그려진 그 유적지가 있는데 그것도 아래쪽에 댐이 건설되게 되면서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의 어떤 생활 터전이라든지 우리 귀중한 것들이 이제 수몰지에 잠겨버리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물이 항상 고여있게 되다 보니까 수증기가 쉽게 생겨가지고 안개 일수가 증가합니다. 쌤이 그때 춘천 한번 예로 든 적이 있었죠. 안개가 짙어지게 되면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배출하는 매연 같은 것과 결합해서 스모그 현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가장 이제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이 두 개죠.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뭐 개화일, 개화 시기, 그 다음에 뭐 작물 재배선, 그 다음에 뭐 바다에서 잡히는 어류, 이런 것들이 온도가 따뜻해지게 되면서 변화했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 도시화도 중요하겠죠. 네. 포장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서 자, 포장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 지표 유출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홍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단기간에 발생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열섬 현상 같은 것도 있었고요. 도시 중심부가 인공열에 의해서 마치 섬처럼 굉장히 고온 현상을 겪게 되는 그런 열섬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도시 사막화 현상. 물이 이 아래로 스며들지 못하고 다 하천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안에서는 굉장히 건조한 도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 정리를 해주시면 그래도 웬만한 시험에 나오는 주제들은 다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연지리 파트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